기록보관소의 대한민국 불면증 제거 세 번째 시리즈, 인터넷에서 핫했던 괴담 및 인기소설 모음집 지금 시작합니다. 각 괴담은 단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타임머신 괴담이며 모든 글의 출처는 더보기란에 넣어두었습니다. 기록보관소 X. 시작하기 앞서 이번에 기록보관소 X에서 제1회 시청자 괴담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경험담 또는 직접 생각해낸 괴담을 다루면 다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획하게 됐습니다. 보내주신 작품 중 선정된 1위에서 10위까지 작품은 불면증 시리즈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위 당선작은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1장 예수. 태초의 시간은 돌고 돌아 인류가 상상했던 모든 기적이 기술로 이루어지던 머나먼 미래,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관석은 금단의 장치 타임머신의 문을 열었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다.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설 나사렛 예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 황량한 사막 위의 기계음과 함께 몸을 실은 순간 그는 2000년 전 예수가 있는 언덕에 발을 디뎠다. 앞에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옅은 햇빛에 눈이 부신 듯 고개를 살짝 든 그가 바로 예수였다. 예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히브리어 설교를 이어갔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다. 그러나 예수가 잠시 시선을 옮기더니 정면 어딘가를 뚫어보듯 응시했다. 관석은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군중도 바람도 심지어 새소리조차 멎은 듯했다. 그때였다. 예수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더니 히브리어가 아닌 완벽한 발음의 영어가 흘러나왔다. 너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당장. 관석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언어, 자신의 시대의 말, 그것을 예수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안 돼서 그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순간 그의 발밑에서 푸른빛이 솟구치며 타임머신의 강제 귀환 장치가 발동했다. 예수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채로 시대를 넘어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관석은 차가운 금속 실험실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기계는 아직 덜 식은 채로 불규칙한 소리를 내뱉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너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건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곳에 머물 자격은 자신에게 없었다는 것을. 제2장 어머니. 타임머신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세계를 손에 넣은 듯한 기분이었다.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시간의 경계를 넘어 과거와 미래를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도취시켰다. 내 첫 번째 목표는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님의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처음 사랑을 약속하던 순간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늘 듣던 이야기, 늘 상상만 하던 장면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좌표를 1970년대로 맞추고 시동을 걸었다. 기계는 요란한 금속음과 함께 진동했고 마침내 나는 과거에 도착했다. 그러나 내가 처음 목격한 장면은 꿈꾸던 로맨스가 아니었다. 거대한 쇳덩어리, 내가 타고 온 타임머신이 한 여인의 몸을 무참히 짓누르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것은 내 어머니였다. 내가 도착하는 그 찰나 타임머신 자체가 그녀를 덮쳐버린 것이다. 아이러니였다. 부모님의 사랑을 보러 온 내가 오히려 그 사랑을 시작도 못하게 짓밟아 버렸다.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투명해지고 다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지듯 사라졌다. 현실에서의 내 존재가 부정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곧 내가 태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였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시선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로 번진 땅 위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고 동시에 내 의식도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제3장 타임머신의 성공. 영민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하였다.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완성하고 싶어 했던 타임머신의 완성이 코앞에 왔기 때문이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며 그의 연구에 진도가 보이기 시작하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선 그에게 빵빵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고, 이렇게 거대한 연구시설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을 지시할 만큼 그의 연구는 거대해져만 갔다. 연결 완료되었습니다. 영민은 커피를 책상에 내려놓은 채 방호복을 챙겨 입고 연구원들의 곁을 지나쳤다. 타임머신의 문이 열리자 그를 위한 의자가 있었고, 그는 의자에 앉아 타임머신을 사용한 첫사람이 되는 영광을 가졌다. 영민은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미래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입장이니 그럴만도 했다. 스포일러는 안 할게요. 소소한 농담을 건넨 후 버튼을 누르자 빛이 번쩍거렸고 연구자들 눈에서 타임머신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금세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미래에 다녀온 영민이 보였다. 영민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연구원의 부축을 받으며 타임머신에서 나온 영민은 손을 번쩍 들며 작동한다! 라고 크게 외쳤고 연구시설은 한순간에 파티장으로 바뀌었다. 영민의 부탁에 따라 아직 외부로 성공 사실은 전파되지 않았고 이 힘든 일을 끝마친 연구원들끼리 자축을 하기로 하였다.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환호를 하며 잔을 들이켰고 거기까지가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기억이었다. 하나 둘 피를 토하며 쓰러져 나갔고 그들을 바라보는 영민의 눈엔 슬픔만이 가득했다. 영민은 걸어다니며 살려달라는 연구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미리 준비해두었던 화학 제품들을 파티장 구석구석 뿌리기 시작했다. 특히 타임머신에 집중적으로 뿌리고 설계도와 복사본들 그리고 하드디스크들을 타임머신 안에 넣었고 불을 붙였다. 타들어가는 타임머신과 그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보며 영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연구원들과 함께 끝을 맞이했다. 다음날 연구시설이 폭파되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던 모든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달되었다. 잘된 일이다. 아무도 몰랐다. 영민이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가 그날 본 것을. 그가 도착한 곳은 새하얀 방이었다. 숨막히는 정적, 아무 장식도 없는 공간. 하지만 곧 그는 숨을 삼켰다. 사방의 벽에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라비아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한자, 수메르 서령 문자, 그리고 그가 전혀 알 수 없는 문장들까지 시대와 문명을 초월한 언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영민의 시선은 한 곳에 멈췄다. 그 수많은 언어들이 겹치며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는 지점. 어떤 장치를 사용했든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신 넘어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곳으로 넘어가겠다. 기억해라. 당신이 처음이 아니다. 제4장 굴레. 한때 촉망받던 천재 물리학자였던 이든, 약혼녀 릴리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이든은 그녀 없는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연구에 매달려 마침내 시간 회귀 장치를 완성했습니다. 정확히 릴리가 사고를 당하기 1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계였습니다. 그의 첫 시간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릴리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녀를 막아 세워 불행을 피하게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 이든은 비로소 세상의 모든 빛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이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제와 정확히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똑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똑같은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신문에는 어제와 똑같이 릴리의 사고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회귀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다시 릴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가로등이 깜빡이고 릴리의 부고가 실린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데자뷰처럼, 아니 시간 자체가 특정한 한 시간대를 영원히 반복하는 굴레에 갇혀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든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릴리를 구하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막아섰고, 어떤 때는 릴리의 휴대폰을 망가뜨려 그녀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어떤 때는 자신을 희생하여 그녀를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릴리는 그 1시간 안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든은 다시 깨어나 똑같은 겨울날 아침을 맞이하는 악몽 같은 무한 루프 속에 갇혔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릴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그녀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릴리를 구하지 않고 그 비극을 그대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제야 시간이 다시 흐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릴리가 죽은 그 순간 시간은 다시 되감겨 이든을 똑같은 아침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릴리를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무한한 루프 속에서 릴리가 살아있는 1시간을 온전히 느끼며 보내죠.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속삭이고 가장 따뜻한 포옹을 건넵니다. 회귀장치는 이든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환상적인 1시간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스르려 한 형벌인지 이든은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그 무한한 아침 속에서 지금까지도. 제5장 그들의 영역. 나는 엘리아스 벤스, 천재 물리학자이자 한때는 인류의 구원자를 자처했던 남자였다. 나의 평생을 바친 연구의 결실인 크로노스 게이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작동했을 때 마치 세상을 새로 창조할 신이라도 된 듯한 오만에 사로잡혔다. 이 기계는 단순히 과거를 관찰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과거를 수정하고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금단의 열쇠였다. 나는 역사를 좀 더 아름답게 가지치기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실책들을 지워버리고 비극들을 행복으로 바꾸면 세상은 더 밝게 꽃피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고대 문명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던 대규모 지진이었다. 나는 지하 단층의 미묘한 흐름을 바꿔 재앙을 막았다. 도시는 번성했고 인류는 예상보다 수세기 빠르게 기술적 황금기를 맞이했다. 나는 환호했다. 내가 만들어낸 완벽한 세상에서 나는 의기양양한 건축가였다. 대량 학살을 막았고 전쟁을 피했으며 치명적인 전염병을 없앴다. 인류는 내가 설계한 대로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변화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하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즐겨 읽던 소설의 결말이 바뀌어 있었다. 유명한 그림의 세부 묘사가 달라져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나의 기억이 흔들리는 것이겠거니 하며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이내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나의 여동생 클라라, 원래 그녀는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아는 클라라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부모님의 직업도 바뀌었고 나에 대한 그들의 기억조차도 미묘하게 변질되어 있었다. 나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내가 겪었던 추억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깜빡임이었다. 마치 불안정한 영상처럼 기억들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 주변의 사물들이 일시적으로 존재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앨범 속 사진의 얼굴이 왜곡되어 있었고 방금 나눈 대화의 내용이 섬뜩하리만치 변질되어 있었다. 혼돈은 점점 더 심해졌다. 내가 역사를 수정할수록 세상은 점차 더 낯설고 기이한 형태를 띠었다. 길을 걷다 보면 건물들이 순식간에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보며 과거에 존재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큰 그림을 무자비하게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홀로 이 끔찍한 혼란을 목격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시간은 내가 생각했던 단순한 선형적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복잡하고 섬세한 유기체였다.
내가 거미줄에 한올을 잡아당기자 전체망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역사의 불완전함을 수정하려 들수록 시간의 섭리는 나에게 더 큰 불완전함, 즉 혼돈 그 자체를 선물했다. 내가 바로잡으려 했던 모든 비극은 더 예측 불가능하고 기형적인 형태의 비극을 낳았다. 나의 자만심은 결국 나의 지옥을 만들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되돌리려 크로노스 게이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하지만 기계는 이미 엉망이 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었다. 더 이상 정확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무작위로 뒤섞인 시간의 파편 속에 갇혔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다. 끊임없이 뒤바뀌는 현실 속에서 나의 기억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 나 자신이 바로 시간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로 영원히 찢어진 운명 속을 유랑하는 산산조각난 기록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이 끔찍한 혼돈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은 결코 거슬러 올라가거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이라는 것을. 제6장 과거를 찍는 사진기 크로노바이저.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72년 5월 이탈리아 주간지에 한 폭로 기사가 실렸다. 폭로자의 이름은 바티칸 수도원의 사제이자 양자 물리학 과학자였다. 그의 주장은 1950년대 교황 비오 12세가 전 세계의 우수한 과학자들을 바티칸으로 불러 모아 타임머신을 개발하게 하였다는 것. 그 과학자 집단 중에는 폭로자 본인인 에르네티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던 엔리코 페르미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황의 명을 받은 과학자들은 현대에서 과거로 인간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흔히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타임머신은 존재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진 중 한 명이었던 에르네티는 인간이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시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고 제시했다. 그는 물리적 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빛과 음파는 사라지지 않고 차원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에너지 소스를 전자기 파장 형태로 수신하면 그 시대의 화면과 음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모습을 사진처럼 찍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958년 과거를 관측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개발한 타임머신에 크로노바이저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그것으로 나폴레옹의 연설을 관측하고 예수의 모습까지 관찰했다 주장하였다. 하지만 크로노바이저가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청은 갑자기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하고 프로젝트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다.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크로노바이저가 악용될 시 전 세계적인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과학자 전원이 동의했으며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한 뒤에 교황청의 지하 창고에 넣어두었다고 한다. 폭로자인 에르네티 신부는 크로노바이저의 증거로 크로노바이저의 대략적인 설계도와 실제 예수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에르네티가 공개한 실제 예수의 사진이 가짜라고 판명난 것이다. 에르네티가 공개한 예수의 사진은 스페인의 조각가 코야우트가 제작한 나무 석상을 촬영한 사진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예수가 사도와 같이 찍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역시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에 후처리를 한 사진으로 판명났다. 대중들의 관심은 다시 에르네티를 향했다. 에르네티는 한순간에 존경받는 신학자에서 돈을 벌려 사기를 친 거짓말쟁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는 한 번도 본인이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단 것이다. 나는 폭로 과정에서 그 어떤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 타임머신으로 촬영된 과거의 사진들 모두 교황청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크로노바이저의 사진들은 신문사들이 화제를 노리고 제작한 가짜들이다. 에르네티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던 예수의 사진은 이탈리아의 신문사 라 도메니카에서 화제를 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작한 가짜 사진이었으며 엔니우스의 희곡 역시 에르네티가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에르네티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크로노바이저의
기초 설계도뿐이었다. 에르네티는 어느 순간부터 크로노바이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고 결국 1994년 노환으로 사망했다. 제7장 졸부. 22세기 중반 황폐해진 지구에서 관석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미래 사회는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그런 관석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것은 바로 은밀히 개발되어 온 타임머신이었다. 거대한 에너지와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위험천만한 기술이었지만 그는 이 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가지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과거로 돌아가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훔쳐오는 것이었다. 21세기 초반에 복권 당첨 데이터를 며칠 밤낮으로 분석했다. 특정 회차의 당첨 번호, 당첨자의 정보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과 긴장감 속에 그는 장치를 작동시켰다. 찢어지는 듯한 금속음과 시공간이 뒤틀리는 현기증이 끝나자 관석은 성공적으로 2025년 서울 한복판에 착지했다. 그는 정확히 그 회차의 로또를 구매했고 자신의 기억 속 당첨번호를 오차없이 기입했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는 복권 역사상 가장 은밀한 사기를 성공시켰다. 당첨금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조심스럽게 모든 절차를 마친 뒤 그는 그 돈을 미래로 가지고 돌아왔다. 그의 고단했던 미래는 한순간에 화려한 낙원으로 변했다. 그는 최고급 주택에서 눈부신 비단옷을 입고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손으로 가져온 상상 속의 부를 마음껏 누렸다. 초기 몇 년은 완벽한 꿈과 같았다. 관석은 부와 명예가 가져다주는 모든 즐거움을 탐닉했다. 세계 최고급 요리를 맛보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오지 탐험에 나섰으며 수천억짜리 예술품을 수집했다. 사람들은 그를 미스터리한 거라 부르며 선망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제 행복만이 남았다고 되뇌었다. 그러나 시간은 정직하게 흘러야만 하는 법. 시간이 흐를수록 관석의 삶은 미묘하게 비틀리기 시작했다. 너무 쉽게 얻은 부는 그에게 아무런 성취감도 주지 못했다.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얻은 삶은 그를 공허함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흥미를 잃었고 삶의 목적을 상실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 미래에 다른 시간 여행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그는 점점 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황금빛 감옥에 갇혔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관석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에 몰두했다. 도박, 위험천만한 사업, 비도덕적인 쾌락, 그 모든 것에 닥치는 대로 돈을 쏟아부었다. 돈은 물처럼 쓰였고 그는 마치 자신의 부를 증명이라도 하듯 더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찾아 헤맸다. 그는 과거에서 훔쳐온 돈으로 자신만의 은밀한 지하 오락실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위험한 시간 관련 실험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또 다른 시간의 틈을 이용해 더 큰 쾌락을 얻으려 했을 것이다. 결국 그의 파멸은 그의 재산 자체에서 비롯되었다. 막대한 돈이 모여든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법. 그가 연루된 불법적인 도박과 기이한 시간 실험들은 알 수 없는 세력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밤중 그의 호화로운 지하 실험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공간의 뒤틀림이 관측되었다는 보고가 뒤늦게 미래보안국에 접수되었다. 현장에는 불에 탄 그의 시간 간섭 장치 잔해와 돈을 상징하는 황금빛 잔해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관석의 마지막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관석은 훔쳐온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시간의 강물 속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무거운 닻이었다. 제8장 2036년. 이 이야기는 2036년에서 왔다 주장하는 남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2000년 11월 인터넷의 한 구석에서 낯선 닉네임 하나가 등장한다. 타임 트래블 제로. 그는 자신을 2036년에서 온 시간여행자 존 티토라고 소개했다.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 사회의 모습,
자신이 사용한 타임머신의 원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존 티토 본인이 밝힌 첫 번째 임무, 1975년으로 이동해 IBM 5100 컴퓨터를 확보하는 것. 이 오래된 컴퓨터는 2038년에 발생할 유닉스 밀레니엄 버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장비였다고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태어난 1998년과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2000년에도 잠시 머물렀다 한다. 부모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고 인류가 밀레니엄 버그를 극복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다고도 했다. 그는 부모의 집에 머물면서 타임머신 매뉴얼, 증거 사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찍었다는 기계장치의 모습들을 게시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남겼다. 그는 타임머신이 소형 블랙홀을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며 결국 CERN이 이 기술을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2001년 CERN은 미니 블랙홀 연구 가능성을 발표했다. 그는 또 2000년 11월 25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했고 2001년 초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는 순간이었다. 2007년에는 타임머신 기본 연구가 완성된다고 말했으며 2020년에는 미국 내전이 종결되고 수도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옮겨진다고 했다. 미국은 5개의 세력으로 분열되고 생존자들은 대학이나 도서관 주변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고도 했다. 그는 2020년 중동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고 이어지는 전쟁으로 30억 명이 사망한다고 경고했다. 2021년에는 베네티스호 유람선이 사라지고 중국이 국제적 비난을 받는다고 했으며 2024년 인도 뉴델리에서는 공룡과 비슷한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포착된다고 말했다. 2026년에는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2031년에는 지구 자기장이 무너져 모든 기계와 통신이 10분간 마비된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 직후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2032년에는 북한과 중국이 연합군을 꾸려 한국을 침공하고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2034년 CERN이 마침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하고 2036년에는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되며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중국의 해안선까지 포함하는 강대한 국가로 변모한다고 주장했다. 존 티토가 말했다는 타임머신은 미국 G사에서 제작된 장치로 자동차에 장착해 마치 영화 백투더퓨처처럼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시간여행의 모순, 즉 패러독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가 도착하는 세계는 원래 자신이 살던 세계가 아니라 수많은 평행 우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서 예언을 해도 이 세계의 미래가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묘사한 2036년의 미래는 암울했다. TV와 전화는 모두 인터넷 기반의 웹 형태로 제공되며 무선 인터넷은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와 같은 거대 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외계인은 끝내 발견되지 않는다. 식수와 식량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으며 지구온난화는 없지만 핵전쟁으로 환경오염은 심각하다고 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60세를 채우지 못하고 에이즈와 암의 치료제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계는 서로 단절된 채 고립되고 보이저 2호는 발사 59년 만에 의문의 메시지를 보내온다고 했다. 2001년 3월 24일 존 티토는 인터넷 포럼에 마지막 글을 남긴다.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포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존 티토의 예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일부는 현실과 겹쳐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진실이 밝혀질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정말 2036년에서 온 시간여행자였을까? 아니면 정교하게 꾸며낸 허구였을까? 확실한 건 그의 글이 인류에게 시간여행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제9장 미래에서 걸려온 전화. 지수는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절박했다. 놀라운 건 그 목소리가 지수 자신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목소리는 자신을 미래의 지수라고 소개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한 학년 선배인 민재가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 지수의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민재가 반드시 대학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목소리는 지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기억들을 줄줄이 꺼내들었다. 목소리는 민재의 방심을 유도할 방법, 시험 준비를 교묘히 방해하는 방법,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낼 방법까지 속삭였다. 지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미래에서 온 자신이라는 존재가 약속하는 더 나은 삶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의 입시는 조금씩 어긋났다. 지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려우면서도 그저 미래의 불행을 피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결국 민재는 원하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다. 자신에게 약속되었던 장밋빛 미래는 어디에도 없었고 민재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더 큰 충격은 민재 곁에 늘 함께 있는 여자가 바로 지수가 가장 질투했던 동급생 서연이라는 사실이었다. 지수는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서연은 결국 학벌 좋고 유능한 남편과 함께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수가 받았던 전화는 미래의 지수가 아니라 교묘히 목소리를 흉내낸 서연의 계략이었다. 서연은 지수가 원래라면 민재와 함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미래를 질투했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화라는 수단을 이용했던 것이었다. 지수는 늦게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믿고 따른 것은 진실이 아니라 타인의 질투심이 만들어낸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의 미래는 남의 손에 의해 바뀌어버렸고 남은 것은 씻을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제10장 타임머신을 만드는 건 실제로 가능한가? 이번 장은 괴담이 아닌 타임머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간여행은 정말 가능할까?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여행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과거로 가는 것, 그리고 미래로 가는 것. 과거로 가는 문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가능성을 제시하긴 하지만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특수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은 이미 물리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안에서 흐르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우주인 A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로켓을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A가 탄 로켓 안에서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하지만 지구에 있는 관찰자 B에게는 시간이 평소처럼 흘러가죠. 그래서 A가 느낀 1초 동안 B에게는 2초, 10초 혹은 몇 년이 지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A는 자기 몸으로 미래로 이동한 셈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강력한 중력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처럼 어마어마한 중력이 작용하는 곳 근처에서는 시간이 극도로 느리게 흘러갑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몇 분을 보내고 다시 빠져나오면 본인에게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밖의 세상은 수십 년이 지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빠르게 달리거나 강한 중력 속에 들어가면 남들보다 훨씬 느린 시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구도 태양의 중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너무나 작아서 체감할 수 없을 뿐이죠. 정리하면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은 물리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직 이론적 단계일 뿐 실제로 실현할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여행은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과학은 이미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빛의 속도를 넘나들며 진짜 시간여행자가 되는 날을 보게 될까요?